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수 침체 속에 서울의 아파트값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내용까지 자세히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꽤 많았는데 결국은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네, 그 이유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제 금리를 동결한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정치 불안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환율의 급등이 대외 신인도를 끌어내리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0%, 여기에서 금리를 좀 추가로 인하할 거라는 게 내외 기관들의 공통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수보다는 환율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본 건데요. 그러니까 내수가 좀 나아서가 아니라 내수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환율의 경우에는 지금의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큰 불이 환율 쪽에 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역시 비상계엄 사태가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작년 11월에 금리를 낮춘 이후에 가장 큰 여건의 변화는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환율 3, 4원 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정치가 불안하면 20, 30원 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12월부터의 환율 추이를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요.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에는 1,403원 수준이었는데 그게 30원까지 쭉 올라가 버리고 이후에 탄핵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계엄령 해지 이후에도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이 이루어졌던 날은 1,480원 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후에 소폭 조정이 되다가 다시 한번 환율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이 정치적인 이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그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이제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이 30원 정도에 올라간 거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 자 그렇다면 정치적 리스크가 줄면 네. 이창용 총재 얘기대로라면 최소한 30원 정도는 좀 내려갈 수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전체적으로 정치 불안이 환율을 끌어올렸고 특히 그 부분을 안타까워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한 달여 사이에 70원 정도로 환율이 급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보다 훨씬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물론 주변국들도 통화가 약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출 역대로 가장 잘했다고 하는 지난해의 환율치고는 지나치게 높다. 이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뭐 환율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수출 기업들이 우리 돈으로 바꿔서 받는 돈이 더 많으니까 수출에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요즘은 좀 달라진 게요.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고 강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제조해서 차를 팔 때 그쪽에서 이미 강달러의 영향으로 손해를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원화로 계산하는 부분에서 약간 장부상의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같지는 않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업도 어렵습니다만 이 내수 침체 때문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잖아요. 자, 전국민 지원금 얘기도 솔솔 나오던데요. 네, 전국민 지원금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죠. 전 국민이 25만 원씩 받게 되면 이게 내수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기획재정부, 돈을 집행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력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성장률 관련한 통계와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탁 집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에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가 걱정하는 건 물가입니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대규모로 현금이 뿌려졌을 때 간신히 낮춰놓은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다. 이창용 하는 총재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또 과거에 G20을 관장하는 추진단의 그 두 번째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때 가장 여러 가지로 했던 생각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방안,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 국민이 아니라 딱 환부에 특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맞춤형으로 처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주가 상황도 좀 짚어보죠. 최근에 코스피가 살짝 반등 조짐을 보였죠? 네. 외국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왜 돌아왔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안타깝지만 너무 싸다 이 부분입니다. 대박엔 세일이라고 할 만큼 한국이 사실 지난해 체감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수출 실적이 역대 가장 좋았습니다. 수출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도 든든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차후에 유망하다고 하는 모든 종목, 인공지능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거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없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소재, 장비 업종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는데 대박엔 세일이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봐야 여기서 더 오르겠느냐. 이런 판단도 한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위기가 곧 출범합니다. 자, 다음 주에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정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게 참 절묘한 시점인 것이 지금 미국의 모든 지표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라면 금리 안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도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희한한 발언이 하나 나왔거든요.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그 발언권이 센 한 인사가 미국 금리 3번에서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 미국이 지금 경로대로 잘 가고 있고 물론 데이터 봐야겠지만 3번에서 4번 내리는 거 이상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무관치는 않을 거다. 이게 시장의 호사가들의 분석인데 즉 연준이 이론대로라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디게 내리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저금리를 선호한다면 예상보다 금리가 예상을 깨고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전망이 혼조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금융당국도
이 금리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약간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수 다 죽은 다음에 금리 내릴 거냐 슬기론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렇게 나와주고 예상 밖으로 미국이 금리를 좀 빠르게 내려준다고 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숨 좀 쉬고 한숨 돌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상황 좀 보고 결정합시다. 이 전략이 유효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일본이 만약에 올려준다고 하면 예정대로 올린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악위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전략이 적어도 이번에는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금리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지금 서울에는 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요. 네. 서울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지 훨씬 오래되었죠. 지금 가격 추이를 보면 8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던 서울 집값이 3주째 보합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채로 관망세 속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팽팽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서울 이외의 비수도권은 뭐 하락이 시작된 지 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전세값은 어때요? 전세 가격은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주 전에는 하락이었는데 한 주 만에 보합세로 다시 올라왔고요. 이게 지난주 거래에서는 그 서울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인기 지역의 하락 거래들이 영향을 좀 미쳤는데 이번 주에는 전세값이 좀 주춤한 것 같으니까 중심 지역의 상승 거래가 살짝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좀 뚜렷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좀 값이 싼 물건을 찾게 되죠.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국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전기버스가 드나들며 충전을 하는데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39%, 재작년엔 5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공세도 시작됐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첫 모델로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습니다. 기본 사양 모델은 보조금을 포함해 2천만 원 후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저가 전기차보다 500만 원 안팎 싼 수준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한국 시장 진출은 자국 내 과잉 생산과 유럽의 관세 인상 등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전기차는 국산차 대비 그렇게 열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건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자, 우리가 과연 중국산 전기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죠. BYD가 이 SBS 근처에요. 목동에 굉장히 큰 매장을 마련해서 지금 영업 준비더라고요. 비아디가 일단 가격으로 파고들어 보겠다. 이 전략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저 모델이 보조금 받기 전에 소비자 판매 가격이 3,150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조금의 혜택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좀 저렴해질 텐데 현재 상황에서도 국산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하고 비교해도 500만 원 이상 저렴한 축에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배터리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춘 상황이고 네. 디자인을 보면 중국산 잘 팔리는 차들은 해외 수입차 가운데 인기 있는 모델을 살짝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뿐만 아니라 고급 사양의 경우에도 앞모습은 페라리, 뒷모습은 뭐 포르쉐 뭐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긴장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산 전기차가 뭐 싼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 생명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네. 자, 우리 소비자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아디가 그 안전성을 강조하는 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용차 시장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 아마 인식을 못 하셨을 텐데 시내버스 가운데는 비아디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용차가 들어와 있는 게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네. 국내 전기버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산이고요. 국내에서 1톤 이상, 1톤 트럭, 그리고 그 전기 지게차 이런 것들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국내 버스하고 비교를 할 때 전기버스 가격 차이가 1억 원 정도 난다고 하니까 국내에서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10대면 1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파고들고 있어서 우리 그동안 버스 충분히 돌아다녔는데 사고 안 나지 않았느냐. 아마도 마케팅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